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장 소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네, 서용주 소장이 네. 저한테 옮기고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서 소장님 없다고. 체포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미사일 쏴가지고 체포하러 갈 거예요. 요즘 환절기라서. 좀 10번 이상 만나는데 좀 괜찮은데. 그러세요? 환절기라서 조금씩 다들 이제 코가 약간 건강 그런 것 같아요. 예,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독감하고. 날씨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까요? 네, 정치인싸.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에 지금 2번씩, 3번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매번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난 1월 3일입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의 벽에 막혀서 불발이 됐었잖아요. 이날 공수처가 체포에 실패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간부들을 불러서 관저에 미사일이 있다. 그리고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장난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본인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 오찬 자리에서 나와서 다음날 아침까지 복귀하면서 메모를 남겨서 카카오톡 본인 메시지로 남겼다는 거잖아요. 충격적이죠. 일단 아작이라는 단어는 제가 중3 이후에 안 써본 것 같아요. 참 직설적 화법을 구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이때부터 경호처 내부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찬 부장단과의 오찬에 워낙 험악한 이러다 큰일 나겠군 하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부장단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낼까도 검토를 했었어요. 몇 명이 주동해서 성명서를 낼까도 했고 그 뒤로 이제 경호처에 우리는 안 맞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죠. 사실은 그 전부터 경호처 직원들 분위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 뭐 직장 생활 하듯이 335 업무 끝나고 가는 길에 야 우리 이래도 돼? 이거 네.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게 구체적으로 모한 시점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오찬 이때 총계획이 나오고 뭐 미사일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좀 공개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저에 헬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공수처 또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총기를 노출해도 괜찮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때 그리고 뭐 이게 방송에 잡혀도 언론에 잡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면 괜찮아진다. 뭐 이런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경호원 몇몇이 이제 관저 안에서 총기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순찰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엄은 경고 수준이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참 정말 망상 속에 빠진 사람이 나라를 크게 정말 위험스럽게 만들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증언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술 마시면서 한동훈 잡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폭력적인 감정 상태가 계속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 이런 지시가 먹혀서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전술복 입고 총기로 보이는 걸 노출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그 관저 경내를 순찰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칫하면 정말 이게 어떤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이런 얘기를 경호처 간부들 모아놓고 했다는 얘기 그 자체가. 근데 이분은 내일을 앞날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본인의 지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당연히 이제 저런 지시를 하면 경호처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경호처 그 직원들은 늘공이에요. 그분들이 대통령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고 계속 경호처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이전 대통령도 경호했었고 앞으로 대통령도 경호해야 되는데 네. 저런 명령에 따랐다가는 뭐 본인들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저런 지시가 경호처의 대응력을 붕괴시킨 스스로 그 대응력 붕괴를 자초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경호처 직원의 또 다른 증언이 있었잖아요. 비화폰 데이터를 볼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박성훈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개개의 행위들을 다 법률로 의유를 하면 뭐 기소할 사항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본 것은 그 당시에 그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는 가운데 막 경찰 들어오고 경호처는 뭐 총기로 막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막 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정확한 건 몰랐어요. 그냥 경호처에서 문을 열어줬다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재판 과정에서도 안 나오시고 뭐 방에서 뭐 속옷으로 저항하고 했던 여러 가지를 딱 보니까 이미 이 계엄할 때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할 때부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뭐든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던 그런 심리 상태가 계속 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에 계속 나오시잖아요. 이제는 조금 현실 인식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 요분들한테 이분들 다 박근혜 청와대 때도 계셨던 분이라 뭐 대충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생각이 저는 느낌이 와요. 안 따른단 말입니다. 근데 일부 그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이런 사람들이 하라고 강권을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척을 하고 시간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윤 대통령 그걸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재판에 착실히 참석을 해서 내가 내 항변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재판 하루 앞서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일관성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발언의 증거력을, 신뢰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일명 지렁이 글씨입니다. 처음에 누구누구를 체포해라라는 그 메모를 정말 지렁이처럼 써서 비서관에게 넘겨서 그거를 메모화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보고 문서를 작성했다는 거냐. 거기에 신빙성이 없다. 거짓말쟁이다. 지금 이 논리를 펴는 것 같아요. 쓴 사람은 알잖아요. 저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재판정에 나와서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예. 약간 중언부언하면서 갈피를 좀 잡지 못하게끔 그렇죠. 얘기를 하는 지렁이 느낌이 있었어요. 글씨여서 막 웃으면서 또 예. 이거 알아보기도 힘든데 이게 어떻게 증거 능력 인정받냐. 아니 이게 이제 지렁이라고 얘기한 건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누구누구를 체포하라. 라는 얘기를 받고 사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휘갈겨서 통화 중에 통화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차 메모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쓴 게 2차 메모인데 2차 메모는 없어졌고 보좌관한테 1차 메모를 기준으로 다시 쓴 게 3차 메모. 거기에 본인이 수정을 한 게 4차 메모입니다. 그럼 애초부터 1차부터 4차까지 다 자기가 쓴 거잖아요. 홍장원 차장이. 좀 갈겼으면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까? 그럼 저는 그 맥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맥락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악필은 본인이 쓴 문서도 증거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직위원 재판부도 이건 인정했어요. 이건 본인이 썼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도 계속 증거는 뭐 이 글씨를 무슨 아라비아 수처럼 지렁이처럼 이상하게 썼는데 이게 무슨 증거가 되냐. 그런 식으로 검사할 때 취조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게 소용이 없는 게 헌재에서 다 했던 주장이에요. 네, 재판정에서 근데, 그날도 전혀 얘기를 수용이 했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재 법정과 지금 내란 법정은 서로 다른 법정이기 때문에 헌재가 수용했다 해서 지금 내란 그 재판부도 곧바로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미 했던 주장인데 별 실효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진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3차 메모를 작성했다는 보좌관 신문을 헌재에서 못하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헌재에서 충분히 자기 주장을 못했다 이 얘기인데 아니 그래서 어제 직위원 재판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흥분하지 말고 증인 신청해가지고 증인 신문 하시면 보좌관을 되지 않냐.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해라. 네,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 별 실효성도 없고 신빙성도 떨어지는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가 저는 어제 재판을 보면서 할 말이 별로 없구나. 아니 그런데 이제 그날도 재판부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잖아요. 재판부가 보기에도 좀 유독 공격적인 태도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홍장원 전 차장에게 유독 민감하게 나오는 거라고 보이죠. 두 가지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지난 헌법재판소에 재판에 처음 갔을 때 홍장원 차장이 네. 그때는요 깍듯하게 45도로 인사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갔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딱 까딱? 보더니 까딱 이렇게 네. 했어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기분 안 나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거 되게 기분 나빠했을 것 같다. 그런 기분 생각이 나빠서 들고. 흥분도가 높아진 걸까요? 그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정말 논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들을 잘 해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뭐 불안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막 흥분하는 상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하고 그 계엄 당시에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는 홍장원 차장과의 통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 그냥 의례적인 얘기하고 뭐 계엄을 안 알려서 미안하다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분은 명단을 불러주고 뭐 어떻게 하라고 했고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증거로 이제 막 휘갈겨 쓴 메모를 줬는데 아마 윤 대통령 측 얘기는 이걸 거예요. 이걸 이 1차 메모가 2차 메모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걸 거예요. 그냥 1차 메모를 보면 무슨 글씨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근거해서 2차 메모에 정서한 게 나온 거를 못 믿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본인이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어느 식으로 증명을 하면 요거를 요렇게 쓰고 요게 아마 될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야 특검에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이 그냥 트집 잡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그러면서 흥분도가 올라가니까 지규현 재판장조차 왜 흥분하시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지기현 재판 예. 제가 볼 때는 흥분하고 지금 재판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오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속기한 만료도 되고 재판도 거의 이제 결심, 구형, 선고 이렇게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과 흥분하는 건 아마 본인 망상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결국 무죄로 나올 거야 라고 본인은 스스로 망상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하죠. 마음이 굉장히 다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예. 대응 전략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재판 불출석하면서 일종의 이제 자기 결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대응을 했다가 그게 별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 내가 어쨌든 내 재판을 진두지휘하겠다. 근데 저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 재판의 성격은 방어입니다, 방어. 근데 방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법률가로 살면서 공격만 해봤지. 근데 지금도 나와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신문하는 그런 행태. 그러니까 검사가 신문하듯이 증인을 그러니까요. 신문하는데 예.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어요. 지난번 곽종근 사령관 때도 그렇고 네. 어제 홍장원 차장 때도, 때도 그랬고요.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변호인들이 저 피고인 윤석열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 지기현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1월 중순까지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원래 기존 입장은 올해 말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거였는데 입장이 바뀐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가 1월 1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고까지 고려를 하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반반이죠. 근데 이적죄를 통해서 추가 기소를 했으니까 구속영장이 더 발부될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MC처럼 보는 재판 진행 스타일 그리고 피고인 측을 상당히 배려하고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빨리 이거는 내란 재판을 끝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고인 측에서 좀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으면 그걸 또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불안하긴 좀 불안합니다. 뭐 특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이적죄 얼마 전에 기소한 내용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네. 근데 저는 뭐 거의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믿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요? 지기현 재판부도 알 거 아닙니까? 계속하면 이번에도 예를 들어 경호처 이건 뭐 다른 재판이지만 어쨌든 미사일도 있어 이런 얘기하고 이분이 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물론 단죄는 받아야 되지만 그런 걸 알 텐데 이분이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돼서 나오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별건 없겠지만 그래도 지기현 재판부는 또 이럴까? 기일을 많이 잡더라도 아주 예. 물론 보니까 좀 열심히 잡으려고는 해요. 뭐 태도도 약간 비판받겠지만 스타일이라고 쳐요. 근데 그런 걸 안다면 이게 중대 사건이잖아요. 내란범 45년 만에 처음 나온 내란범이에요. 그러면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끝낸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저는 뭐 국민들이 불안보다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사법 불신이 훨씬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하는 걸 보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내란이라는 엄중한 재판을 하는데 무슨 학예회 하듯이 하잖아요. 본인이 막 그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근데 실제 그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안 나오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일시적으로라도 석방되는 상황이 오면 제일 불안할 사람은 국민의힘 아닐까요? 저걸 전 국민들이 다 보게 되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좌불안석이 될 것 같은데 또 막 카퍼레이드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선거가 코앞인 상황인데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더 급박한 상황이 되겠어요. 저는 뭐 그럴 네.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저희 당 지도부가 또 무슨 구호를 가죠, 또. 외칠까. 아니 가죠 찾아가죠 출소할 때 일시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라면 두부 사가지고 가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가? 함께 투샷이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뭐 그거는 추측의 영역이니까요. 돌출 행동을 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되겠죠. 말씀하셨던 그 이적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에서 나왔던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취지의 메모가 나왔다. 이 부분도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죠.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북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공격을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그 여인영의 메모에 나온 게 있잖아요. 맥시멈 노아의 홍수다. 전쟁에 다 휩쓸려 가게끔 하는 것도 뭐랄까요. 저는 뭐 그거를 그래라라고 할 거라고 차마 생각을 못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여기까지 생각한 거는 참담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미리 기획을 했었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적죄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좀 발부되지 않을까? 뭐 보안수사도 많이 했고 내란 선전선동하고 부정선거 외치니까 이거는 구속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판사의 입장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도 나는 노상원 수첩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드론 날리고 뭐 오물풍선 날리고 이런 거 난 뭐 지시한 적도 없고 군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근데 그 연관성을 특검에서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또 가능할까? 그래서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그 세 개 특검 가운데 가장 빨리 활동이 마무리되는 해병특검팀이 오늘 28일이면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11일에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이어서 닷새 만에 조사하는 건데 이번에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방문 조사를 해달라고. 이건 왜 요청을 했을까요? 연일 재판을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도 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지 뭐 거기까지는 그거 외에는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막 지하로 들어갔을 때 네.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또 특혜를 주느냐. 이제 근데 그런 일반인들처럼 장면이 더 나가야 되지. 불리하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비판조차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이요? 네. 설마 변호인들. 이번에 조사할 의혹은 저거잖아요. 이종섭 호주 대사에 출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절차를 어기고 출국시키게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지난번 조사에서는 VIP 경로 의혹 그리고 예. 직권 남용 혐의 이제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바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란 재판이 제일 크죠. 여기저기 막 대응하고 있는데 이건 뭐 되게 작은 일이다. 그냥 와서 조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가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쪽이 급한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경중에 대한 예, 입장이다. 내란 우두머리 이게 훨씬 급하고 또 최혜병 특검 관련돼서도 일단 경로설 관련이 제일 크니까 그거는 뭐 그러면 너희가 와서 조사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정도 태도가 아닌가 봅니다. 12월 3일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일부터 생각을 해보면 정말 1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마무리는 되지 않은 이 느낌이요. 이번 주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요구할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법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엄에 협력한 것이다. 지금 이런 논리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엄 상황 이제 알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뭐 미리 안 알려서 미안하다. 이 얘기 외에도 다른 얘기가 있을 거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통화 이후 행적을 보면 계엄 해제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 해제에 대한 활동을 안 하고 자꾸 미루려고 한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계엄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 논리잖아요. 네.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특검의 논리에 따라서 정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정말 어디서든지 나와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정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중간에 용산과 소통을 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네. 정말 소통을 했고 그 소통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뭐 정말 지시를 받았냐, 표결 못 해야 된다, 뭐 숫자 맞춰봐라는 얘기가 나왔든지 아니면 하나 더 나가서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과 소통을 해서 지금 안에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거까지 소통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그럴 리는. 그러니까 사실 정황은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죠. 어쨌든 뭐 계속 의총 장소를 변경했고 또 그 뒤에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 선포 뒤에 뭐 정무수석 등등과 이제 통화도 했고 때문에 이제 정황은 그 의심이 가고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로 근거가 뚜렷하냐. 그래서 특검이 그런 정황과 어떤 추정에만 근거해서 영장을 청구했겠냐라는 의견도 관측도 한편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영장 실질심사 프리젠테이션 할 때 뭐 다른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겠냐. 지금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 가지고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부작위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보다 더 적극적인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특검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가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반적인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혹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가지고 최근의 분위기에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구속영장 구속영장 발부가 나오기가 좀 좀 어렵지 어려워 않을까 보여요. 뭐 이렇게들 보시는데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요. 그 내란 특검에 조사 받으러 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랑 표정이. 그러니까 조사 받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지금 이런 분위기라서 편안해요. 좀 당당하다는 거잖아요. 편안하고 뭐 나는 구속 안 당하겠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표정도 굳어 있고 살도 좀 빠지시고 했는데 지금 뭐 의원들한테도 아유 뭐 별거 없을 거다 잘 될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알겠습니다. 이게 부작위만으로 무슨 광고 들어야 되겠네요. 광고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정황만 가지고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겠다 뭐 이런 관측들을 얘기하고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부작위만은 아니고요. 부작위만으로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특검이 이제 체포동의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아니고 방해했다는 의혹이 큰 거죠. 방해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당사에서 바꿨다. 뭐 당사 왔다 갔다 했던 예결위장 거. 예. 여러 번 바꾼 거. 또 하나는 나와 있지만 그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몇몇 친한계 의원들이 본회장에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한 것. 이것들이 다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입증하는데 어느 정도 소명될 정도의 정황 증거를 갖고 있냐.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뭐 내가 실수인데 또는 나는 그래서 썼다고 볼 텐 뭐 그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긴박할 때 그렇게 했을 뿐인데라고 하면 이거를 반박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정황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뭔가를 알고 얘기해 줄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나와 달라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책 얘기를 하는데 그 책 갖고 되겠어라고 하지만 책을 정말로 진짜 읽어본 분이시라면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좀 알아들으실 거예요. 책에 말이죠. 이게 아주 그냥 거의 분 단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계속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시각에서 본 상황을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책을 쓴 게 각 잡고 출판사가 책을 씁시다 해서 쓴 게 아니라 본인이 계엄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은 모든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이미 남겨놨고 그게 이미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니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특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같은 얘기더라도 한 번 더 나와서 명확하게 해주면 이거를 법리적인 근거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엮일까 봐 좀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도 있는 그렇게 건데요. 보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도 특검에 와서 얘기를 하면 증거능력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계엄 직후에 생각했던 거를 다 쥐어짜서 핸드폰에 써서 막 해가지고 혼자 떠올렸던 기억이 특검과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체포 동의 요구서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엄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4년 7월에 하와이 순방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겨냥해서 군을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군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얘기는 반응이 뭔가요? 이 얘기 듣고는 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어제 이거 관련해서 대화를 했고 네. 결론은 이제 그때 시점을 봐야 돼. 7월 10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당은 7월 23일에 전당대회를 했고 그때 대표 후보로 막 전당대 후보로 뛸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총선 당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보냈던 뭐 사과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읽고 소위 말해서 입씹했다. 뭐 그 얘기가 보도가 나올 때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빨갱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경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론은 개헌까지 거기서 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군이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엄을 도대체 왜 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또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간다. 이 논리를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그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김건희 씨의 여러 이제 비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계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게 분명한 것 같고 만약 저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어쨌든 뭐 빨갱이 얘기까지 나오고 총으로 쏴 죽이겠다 얘기까지 나오는데 1호 수거 대상은 아마 한동훈이 되지 않았을까. 우원식도 이재명도 아닌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 정도 증오심은 적개심이잖아요. 그냥 밉거나 꼴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그 부인의 처신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로서 몇 가지 지적을 했다 그래서 저런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보인다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사구분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그런 네.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눈치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눈치가 있었거든요. 방송할 때마다 그건 무슨 얘기세요? 아니, 방송할 때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막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하여튼 당시 용산에서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이겠는데
김건희 씨는 기억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경고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적당히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네, 뭐 기억 뭐 아니면 A 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막 김건희 씨 비판하면 손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니 좀 눈치 좀 있으시지. 왜 눈치 없으셔가지고 수거 대상이 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더 나쁘다니까. 나빠요? 이렇게 아이고. 애들러서 다 할 거 다 하셨어. 근데 저는 장성철 소장님은. 이번에 드러난 빨갱이 발언 이게 이제 7월 10일인가요? 네. 작년에 하와이 가서 강호필 그 당시 합참 차장인가요? 그리고 김용현 처장이 있을 때 네.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원식 안보실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자식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위험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극소수만 알았던 게 아니라 최소한 안보실장도 그 전에도 물론 3월 만찬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6월에도 있었고 했지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낸다. 강호필 나중에 지작사령관도 예. 정말 이번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담이 아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뚜렷한 상황이 나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 위험한 말들을 하는 김용현 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그렇죠. 가요. 예. 그러면 신원식 실장은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빌드업이 되고 있고 진짜로 이게 계엄이 실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정황을 드러내는 당시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강호필 지작사 사령관도 위험하다고 이미 7월에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든 막았어야죠. 물론 그 뒤에 이제 야당에서 이제 계엄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분들 다 국회에 나와서 아니라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김용현 처장이나 이분들은 그렇다 쳐요. 네.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신원식 실장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들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계엄의 결국 결정적인 주요 원인은 김건희 씨라는 거잖아요. 특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증거도 그렇게 모으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보도를 보면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 휴대폰 복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나왔는데 내용인즉슨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대통령실에 이제 압박을 받자 그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렇게 수사팀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돌고 있는 속된 말로 하는 그 지라시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메시지를 또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보면 김건희 씨가 먼저 보낸 겁니다. 그렇죠. 박성재 장관한테. 예. 그리고 같은 내용의 같은 내용을 같은 내용의 윤 지라시를 대통령이 윤석열 보냈죠. 전 대통령이 박성재 장관한테 맞습니다.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통화를 했다 그래요. 이게 업무 지시의 순서죠. 김건희가 윤석열 박성재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재차 업무 지시를 하고. V0가 V1에게로 가는. 그렇지. V1 이런 통해가 순서. 장관한테 업무 지시가 간 거죠. 예. 다른 문제도 아닌 자기 문제와 관련된 정보지에 나온 얘기를 장관한테 텔레그램을 보낸다는 거는 그 장관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죽일 놈이 된 거고 이런 분들은 다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뒤에 실제로 법무부에서 그 수사팀 인사해가지고 수사팀 쫙 바뀌고 서울중앙지검장 다 경질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정황을 그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결국에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의 정도가 그냥 개입 정도가 아니고 국정 운영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원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 박성재 전 장관과 황교안 전 그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얘기는 다시 주제를 묶어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무작위의 자기를 법원이 인정을 해서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현재 정황만 갖고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그 체포 동의안 이거는 뭐 국회 의석수를 생각해 보면 뭐 무리 없이 통과될 테고 그 27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돌아서 가는 느낌이네요. 정리를 깔끔하게 1년 해주셨어요. 반치를 그냥 다 정리를 했는데 저는 딱 하나 기억나요. 예. 방송을 하면서 본 거라 이원석 당시 총장이 출근하면서 박성재 장관에 의한 인사가 있고 검찰에 대한 맞아요. 그다음에 출근하면서 19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맞아요. 예, 그게 기억이 나요. 19초인지 17초인지 막 다 다른데 그때 그분이 막 말하려다 말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상황이다. 제가 거기- 굳이 원점으로 지금 왔는데 다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기억이 나죠. 아, 예. 그러니까 가야 나죠. 돼요. 강렬했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5월 2일 날 예. 5월 2일 날 이현석 총장이 디올백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지시를 합니다. 사실은 당시 제가 듣기로도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죠. 어딜 감히 여사 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인가요? 바로 며칠 뒤에 송경우 중앙지검장이 좌천되죠. 부산으로 가고 여사 관련 수사, 김건희 관련 수사를 맡은 1차장, 4차장이 다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날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에게 텔레를 보낸 거죠. 이원석 사퇴시켜야 된다는 네. 지라시를. 그러니까 이게 원흉이 이원석 총장이라고 보고 물갈이해야 된다라는 V0에 한 거죠. 그게 저희가 이제 V0라고 하면 사실은 V0가 V1을 통해서 수렴 청정한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끔찍한 거는 그냥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게 정말 국정이 엉망이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지인에게 한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예. 당시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김건희 씨가 지위가 애매하니 이게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불기소할 수도 있다. 다만 나와서 일단 조사를 한번 받아야 된다. 그걸 계속 대통령실에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경로 네. 어딜 감히. 그래서 결국에는 계엄까지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특검의 그림입니다. 자, 김건희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요즘에 재판정에 나와서 굉장히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테니 집에서 내가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보석신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구속돼 있는 이 가혹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건강 악화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실제로 진짜 건강이 좀 나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건 동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동정 여론도 좀 불러일으키고 특검이 좀 여러 가지로 정권이 강압 수사를 좀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도 좀 주고 싶어 하는 건데 혼자 중얼거리고 심신이 불안정하다. 저도 그래요. 저도 혼자 아이고 이제 장성조 소장님. 방송 준비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막 원고 보고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하고 어지럼증도 있고요. 구토 심심 증세도 이야기세요? 있어요. 저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보석이 예.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큰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안 올라가가지고 어깨 수술을 하러 이제 보석으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보석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틀 전에 그 김건희 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정지원 전 행정관이 출석을 했는데 본인이 쓰는 그 김건희 2라는 전화기의 그 실제 명의자입니다. 근데 재판에 나와서 나는 문자를 보고한 적이 없다. 연락한 사람이 건진 법사인지도 몰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 법정에서 통화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합니다. 상대에게 이 번호 지금 당장 내가 못 받더라도 이 번호에 이 전화기에 번호 찍히면 내가 다시 전화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폰이 내가 관리하는 폰이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김건희 씨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재판관도 위증 처벌 받을 수 있다 경고까지 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보호를 그게 이제 하고 있는 계속 거죠? 예. 여러 아예 녹취까지 있잖아요. 녹취까지 김건희 씨가 22년 3월이죠. 그 윤영호 본부장이랑 통화하면서 이 건희 투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네. 건희 투폰으로 통화하면서 내가 비밀리에 쓰는 번호다. 이 얘기까지 했고 여기에 이제 건진이 이 건희 투폰으로 문자를 8명에 대한 인사청탁을 해요. 근데 지금 정지원 행정관 주장에 따르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력서를 왜 보는지는 모르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답변이 그 인사청탁을 8명을 하니까 답변이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럼 정지원 행정관 주장에 따르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번호로 8명 인사청탁을 했는데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얘기한 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역시 끼리끼리 논다. 말도 안 되는 해명 변명을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데 행정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판사가 지적할 정도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김건희 씨가 절대 보석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 굉장히 왜곡된 충성심인데 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저런 충성심을 보일까? 그 점이 저도 궁금해요.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저분들이 위증죄로 혹은 이 사건의 어떤 공범으로 특히 이제 그 누굽니까? 유경옥 행정관인가요? 예. 그분은 어쨌든 뇌물로 받은 물건을 중간에서 뭐 교환하러 가고 이건 일종의 이제 김건희 뇌물죄의 공범 역할을 한 거잖아요.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왜 저런 충성심을 보일까도 궁금해요. 뭐 따로 보장받은 게 있나? 그러니까 미리 제가 그거 앞장서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왜 그게 이렇게까지 하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도 이거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원해서 이렇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이분의 모든 생활 기반이라든지 인간관계는 다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자기가 만약에 증언을 사실은 제가 이걸 받았고요. 이 문자를 보고를 했고요. 이력서 얘기도 사실 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동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각오할 수 있겠느냐. 여기도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별로 힘도 없고 여기로 쭉 해서 왔는데 지금 증언 하나만으로 여기서 떨어져 나서 혼자 다시 삶을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고 봐요. 두 분이 일단 코바나 컨텐츠에 지금도 유경욱 그다음에 정지원 행정관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 이번에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을 당시에 전직 행정관들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석을 신청했지만 김건희 씨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이 불허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봐야죠. 뭐 말도 맞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들에게 은밀하게 지시했던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증거인멸 때문에라도 뭐 보석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보석을 심사할 때 재판부가 가장 고려하는 게 이 사람을 풀어줬을 경우에 증거인멸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예.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대목을 이제 가장 크게 보는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볼 거고 그리고 병보석이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김건희 씨가 주장하는 증세 뭐 자다가 뭐 자꾸 중얼중얼한다, 뭐 혼잣말한다, 어지럽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나와요. 거의 죽기 직전이야 병보석이 됩니다. 때문에 저걸로 병보석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어지러울 땐 타이레놀 같은 거 먹으면 되네. 특정 상품은 우리 거론하지 아, 말까요? 그 특정 상품이구나. 두통약, 두통약. 진통제. 그 김건희 씨 측에서 이번에 보석 청구를 하면서 또 다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 주포와 나눴던 카톡 내용 그것을 두고 이번에 김건희 씨 측에서 특검팀에서 불륜 의혹을 형성하면서 여론 프레임을 구축했다 이렇게 항의하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뭐 이걸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 자폭. 자폭이에요? 근데 저는 왜 자폭이라고 변호인단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거를 아예 프레임화했을까? 진짜 저는 불륜이라는 단어만 모든 사람들 귀에 꽂히게 된 결과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약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일종의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격지심을 저렇게 드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자폭한 거예요. 특검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고 반응을 하잖아요. 대화를 공개했을 뿐입니다.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맥락에서 그 대화를 공개한 건데 그거 보고 스스로 화들짝 발끈해가지고 특검이 우리를 불륜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몰고 있다라고 반응함으로써 불륜 두 글자만 남게 됐어요. 아니 세상이 그런 의심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변호인단이 그걸 입에 올려가지고 그 프레임을 고착시키는 건 글쎄요 저게 변호인단인가 싶을 정도예요. 변호인단은 지금 냉정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리고 본인들도 아마 몰랐던 김건희 씨 관련한 사실들이 막 언론에 보도되고 특검에서 나오니까 우왕좌왕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속에서 자기가 맴도는 그 단어가 불쑥 나와서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이건 진짜 이름 억울하다 이거겠죠. 가져갔으면. 애초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특검이 왜 그런 문자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뭐 공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보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제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의견서를 예.
김건희 씨가 보고 승인을 했느냐 안 보고 그냥 했느냐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봤으면 당연히 이 단어는 빼시죠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 그걸 말씀하신 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 특검이 공개했던 문자에는 뭐 비밀이란 단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사실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본인들이 지레 겁먹어서 하는 건데 저는 감각이 없든지 또는 김건희 씨 측 변호사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에이 짜증나 해서 그냥 돌려가기인지 의문입니다. 그 왕실 공예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해당 공예품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옮겨진 것이 이번 주에 확인이 됐고요. 마치 포장 이사를 하듯이 운송업체를 통해서 옥새 보관함, 백동 촛대 뭐 이런 등등이 옮겨졌고 그리고 전승 공예품도 총 60석점이나 빌려갔다. 이 중에 차자는 깨뜨리기까지 해서 300만 원 배상했더라, 변상했더라.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유명 작품들을 무려 95점이나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나라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교를 위해서 지금 썼다라는 해명인 건데 어쨌든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어디에 이게 전시돼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래서 횡령 배임이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유정아 변호사가 얘기한 공적인 사용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문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갖고 와. 우리 여기 좀 갖다 놓게. 이런 거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수요물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전시기획자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 민간 전시기획자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왕실 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가까이서 보고 뭐 거의 막 관자재 갖다 놓으면 소유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자기 희열감과 만족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6회 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저 이정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